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죠? 그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이런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계속적으로 이슈와 쟁점상에서 또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예, 뭐 자연스럽게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이 안전사고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항만 노동 환경, 그리고 그런 안전사고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고 동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이창희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전반적인 사고 동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고는 다양한 루트 코즈에 의해서 다양한 PC범 방식으로 연계되고 전개되고 확인됩니다. 이때 가장 최극단에 왔을 때 얼마 전 우리 광주 사고에서 보듯이 과연 임금이나 또는 재정이나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한 사고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장하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만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비싼 고가의 화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운영 관리하느냐, 아니면 그냥 때때로 템퍼러리로 화물이나 선박을 선석을 이동해 가면서 내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고용하는 사람과 환경과 장비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관련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그 인프라나 사람이나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역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모든 것들은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는 주로 어떻게 발생할지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대별, 화물의 종류별, 환경적 조건별, 그리고 업종별, 작업의 유형별, 사고 장소의 특징별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서 약 한 10년간을 분석해 보면 다양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지난 한 10년간 육상하역업이 약 한 59%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작업 중 실질적으로 육상 내에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나 장치장 이런 등등에서 이동 작업 중에 발생하는 것이고, 작업 유형으로 봤을 때는 항만에서의 산업재해의 약 48%는 에이프런과 본선 사이에서 크레인 작업 및 기타 하역 장비의 이동 및 기타 작업 중 발생하는 것. 그 다음은 아주 재미있게 라싱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로지 자동차선에서 또는 컨테이너선에서만 라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러한 화물 고박, 라싱은 다양한 선박의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의 유형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선박과 항만 장비가 모두 밀접되어 있는, 그리고 교통이나 사람의 움직임이 혼합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선박과 에이프런이 인접되어 있는 그 사각 에어리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컨대 당연히 야간이 훨씬 많을 것이고요.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을 것이고요. 고령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제가 앞서 언급드린 업종, 작업 유형, 사고 장소별로 이런 고착화된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후술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올리겠지만 안전 문화에 대한 몰 이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것만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 그리고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과 장비와 주변 이해 관계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cognation,
인지하지 못함에 따른 부조화 현상 등이 혼합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unexpected한 액시던트는 앞으로 더더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런 물리적 사고와 더불어서 지금처럼 코비드19와 관련된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들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항만 내의 대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항만 근로자에까지 바이러스 전염으로 연계된다면 항만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저는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고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특징적으로 그 강주에서 난 사고를 예를 들면서 뭐 임금과 재정, 또 특히 누가 이런 안전관리를 주관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사고와 연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특히 이제 항만 분야에서는 이제 이동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48%나 된다고요. 예. 본선 하역 작업 중에서. 예, 본선 하역 작업 중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라싱 작업, 그죠? 고박 작업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별, 또 사고 장소별, 또 하나 뭐였죠? 작업 유형별. 예, 작업 유형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이 항만 권역 내에서 사고와 관련된 사례, 혹시 뭐 다른 패널 분들께서 보충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예측 못한 이제 항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꼭 뭐 쾌적한 항만, 좋은 항만에서는 사고가 적게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은 항만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도 또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를 잡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통계의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또 이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항만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에 대한 통계들은 한국 항만물류협회에서 이제 매년 보고되는 통계 자료에서 저희들이 알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또 그 물류협회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은 어떤 해운사 중심, 그리고 항만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고는 일어났지만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은 또 어떻게 보면 통계를 할 수 없는 이런 숨겨진 그 사고들도 많다라는 것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 항만이라는 공간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이 10년 동안 이 그 통계에 따르면 일단 그 항만물류협회의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만 명당 사망률이 한 1.5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전체 산업 평균인 0.46의 한 3배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공간인데요. 또 다른 이 사고 사례들 중에는 저희들이 또 주목하는 것은 여러 그 업무의 과중도 있지만 근래 또 다른 어떤 그 트렌드는 개인적인 어떤 부주의, 이 부주의는 대부분 또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그 작업자들이 쉬는 시간 또는 작업 중에 이런 사용을 통해서 부주의하게 되고 그것이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 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만의 안전 사고들에 대한 가장 큰 이슈들은 아마 평택 건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들 뭐 평택건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 송경윤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런 어떤 노무 관계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여러 이제 건들로 인해서 사고 사례가 일어나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스마트 항만으로 가면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어떤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 사례들을 잘 보면 부산의 모 신항에 있는 모 운영사 같은 경우에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야드에서 사고가 한 2건 정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고 사람이 없는 공간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이 사고는 아무도 또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은 여러 사고 사례들이 오늘 또 논의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기술로만으로는 어떤
해결의 한계가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쾌적하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또 토론의 주 내용인 것 같이 우리 모두 항만에 관계된 모든 어떤 이해관계자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져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만 하역과 관련된 요 사고가 일반 산업 현장의 사고의 3배 정도 예. 된다고요. 예,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또 특징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그 사례로 이제 평택건 이렇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택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평택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습생격인 거죠. 예, 바로 이제 실습을 하러 간 이제 학생이 이제 어떤 그 종량물을 싣는 그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기존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을 하던 중에 불안전한 상태, 즉 어떤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오픈넥 형태의 이 컨테이너의 렉이 닫히면서 그 작업을 지시를 받아서 하던 학생이 이제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이창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일맥상통하게 결국에는 그 안전 문화로 이제 귀결이 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맞춰 주셨습니다. 사고 사례와 관련돼서 우리 손노무사님께서 또 소개할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예. 또 최근 평택항에서 있었던 사고뿐만 아니라 인천항에서도 최근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고는 그 최근 이제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기초가 주목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을 하였고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처벌에 대해서 노동부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많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고박업체 그리고 부두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두 운영사 PSA 그리고 사고를 낸 트레일러 기사 그리고 그 트레일러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 마지막으로 작업 과정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항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최종적인 조사 결과 인천터미널 운영사인 PSA는 사고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또한 장비와 시설 등 아무런 영향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고 근로자가 직접 소속되어 있던 고박업체는 40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50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는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고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항만 분야의 안전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하지만 그 부두 운영사가 작업장에 유도자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점은 그리고 안전 통로를 미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할 방침이고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는 밝혔으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확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빠르게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역업체 또는 이제 고박업체와 같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상용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이와 달리 전체 항만 근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비상용 항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였다고 하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비상용 항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항운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클로즈드 샵에 의해서 채용과 업무 지시 그리고 모든 임금 지급이 항운 노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용 항만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방금 이런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가 항운 노조이냐 또는 부두 운용사이냐 또는 선사이냐 화주이냐 이런 부분이 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고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이런 부분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빨리 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책임은 누구인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처벌은 누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씀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이상이 적용 대상인데 현재는 그럼 향후 이제 50인 미만도 적용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2년 뒤에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2024년 1월 27일부터. 예, 2024년부터. 그러면 이제 그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된 곳이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제 적용 시기가 되면 충분히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항운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비상용 항만 근로자들은 작업 지시가 하역업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운 노조 반장 또는 이제 현장 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상용 항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책임 주체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상용 근로자와 비상용 근로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비상용 항만 근로자가 약 한 30% 정도 된다. 이 부분을 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상용 근로자는 어떤 분들이고 비상용 근로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창희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항만 근로의 특성이 배가 들어와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그 업무의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무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이제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템포러리하게 항만 근로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맞춰서 이제 인력 구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용보다는 비상용에 대한 인력 수급이 항상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큰 항에서는 상용 근로자로 이제 각 하역업체 또는 고박업체 이런 데서 직접 소속돼서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하역업체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이제 오로지 항운 노조원으로서만 활동하고 템포러리한 업무에만 투입되는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좀 많이 연구를 해와서 이제 해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 항만이 있고 선박이 있고 화물이 있으면 다 이런 어떤 구조들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화물이 아까 그 교수님과 또 노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이 늘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상에서는 오늘 뭐 100개를 생산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항만은 오늘 엄청나게 배가 많이 올 수 있고 화물이 많을 수 있지만 내일은 또 화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수한 구조들 때문에 항만이 있는 곳, 그것은 미국이든 선진 항만들도 다 이런 어떤 그 도급 체계, 즉 화물에 맞게 인원이 공급이 되는 어떤 구조가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어떤 고정적인 어떤 화물이 있는 어떤 컨테이너 터미널과 같은 곳은 이제 이런 상용제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어떤 독특한 체계라고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그 항만 노동의 특성상 이런 비상용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해외 선진 사례도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